안녕하세요. 꾸꾸언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의 주제는 정서적 근친상간인데요. 우리가 근친상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단어가 주는 무시무시함이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죠. 그렇지만 정서적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그 정서적 근친상간이 왜 생기는지, 왜 위험한지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폭력과 학대가 나쁘다는 건 모두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조금 뭐 가스라이팅이라든지 후버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서적 폭력이 인정이 되긴 하지만 아직도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는 조금 뭐 증거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정서적 근친상간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정서적 근친상간이 왜 위험한지를 어쩌면 더 위험할지도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친상간 피해자들은요, 엄청난 트라우마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안타깝고, 속이 상한 일이죠. 제가 뭐 어떻게 이 괴로움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서적 근친상간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근친상간이 그 분노의 대상이 확실한 반면에 정서적 근친상간은 그 분노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데서 오는 괴로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울증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게 되거든요. 근친상간에서 발생하는 그런 고통들, 괴로움들, 이게 마음 안에서는 정서적 근친상간 피해자들도 똑같이 있는데 이것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정서적 근친상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요. 그것 자체를 안다 해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굉장히 멋진 분들이었고 친구 같은 분들이었고 또 나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해주고 입을 것을 해결해주고 또 가르쳐주시는 분들이니까요. 정서적 근친상간의 원인은요. 부부가 함께 만나서 부부 생활을 유지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욕구 충족을 해주지 못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부부들끼리 욕구를 서로 충족시켜줘야 되는 게 있죠. 사랑을 나눠야 하고, 또 보호를 해줘야 하고, 또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살이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그 부분을 서로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부부들이 그런 생활을 유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자녀로부터 충족받으려고 하는데 정서적 근친상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서적 근친상간이 일방적이라면 근친상간을 당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정서적 근친상간이 상호적으로 계속해서 평생을 두고 일어나는 이유는요. 그 정서적 근친상간이 굉장히 아이들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유혹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이 근친상간은 이성의 자녀와 부모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엄마와 딸, 모녀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일어나는 편은 아니지만, 동성의 자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기분을 맞춰준다던가 아니면 부모의 욕구를 알아차려서 그거를 해결해주는 일을 하면 부모는 아이에게 보상을 줍니다. 뭐 칭찬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아이들은 굉장히 유혹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인정을 받아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내가 다른 자녀들, 언니나 오빠 혹은 동생들에 비해서 조금 엄마와 아빠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족들 사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분을 줄 수 있거든요. 정서적 근친상간이 또 무서운 건요. 이게 어린 시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 평생을 두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의 자녀는 부모의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요, 정서적 근친상간이 유전처럼, 이게 계속 아랫세대로 번져간다라는 거예요. 자녀 역시 부모의 만족을 주느라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고, 자기 욕구를 충족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받지 못한 욕구를 충족받으려고 합니다. 어머니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 유형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완전한 어머니 유형입니다. 완전한 어머니 유형은 그야 말대로 자녀에게 그 자녀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는 어머니를 뜻해요. 이 어머니는 뭐 학식이 있다던가 돈이 많다던가 그런 어머니가 아니에요. 오히려 미혼모일 수도 있고요. 또 장애가 있는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자녀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자기애적 어머니는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평생 동안 어머니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애적 어머니는 말 그대로 사랑을 주긴 주지만 자기의 자기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완벽주의 어머니 유형이 있습니다. 완벽주의 어머니는 완전한 어머니랑은 다른 거예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깐깐하고 감정을 나누기가 어려운 어머니 유형입니다. 완벽주의 어머니는요, 자기애적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완벽주의적 아이를 생산하고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를 양육하는데 실패하는 유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완벽주의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최고의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드라마 퀸 어머니가 있어요. 드라마 퀸 어머니는 굉장히 감정이 극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데 능한 어머니입니다. 연극성 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자녀들은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 될 수가 있죠. 어머니가 뭐 굉장히 슬픔을 과도하게 느끼면 아이들은 밤새도록 엄마가 이제 자살하진 않을까 이런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런 어머니는 아이에게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불안을 굉장히 많이 심어주는 어머니 유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 같은 어머니 유형이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어머니는 말 그대로 친구 같은 어머니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근친상간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머니 유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은 어머니를 필요로 하지 친구를 원하지 않아요. 친구는 학교에 있고 유치원에 있죠. 굳이 어머니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도 돼요. 어머니는 아이에게 친구라는 그런 친밀함으로 굉장히 아이들을 유혹하지만 사실 이런 친구 같은 어머니 유형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부재를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어머니들은요, 자녀에게 굉장히 질투심이 많아요. 아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던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던가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다던가 뭐 이럴 경우에 굉장히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정서적 근친상간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들은 조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엄마도 이해해야 되고 아빠도 이해해야 되고 자기는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눈치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 어디에도 이해를 받아준다거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크면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도 크면 뭔가를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그냥 아이의 있는 그대로 그 시간을 즐겼을 때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른으로 자랐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애어른들 있잖아요. 좀 어른이 용돈을 쥐어줘도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이가 아이로서 그런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을 해야 하는 시기를 보내지 못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른이 되었을 때 진짜 어른처럼 행동할까요? 이 사람들 안에는 아직도 자라나지 못하는 아이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정서적 근친상간을 당한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욕구를 알아차려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작 자기가 아이인 시간에 천진난만하게 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구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도 잘 못 느낄 수가 있고요. 자기 확신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들은 남들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데는 굉장히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는 굉장히 무능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정서적 근친상간을 당했다라는 단서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잘 보살피는 연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얼어붙어 있는 내 내면의 아이를 녹여주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일이에요. 부모와 계속 정서적 근친상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계속 그 부분에서 멀어지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계속 두려움이 들어요. 그럴 때. 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네, 불안과 두려움이 드는데요. 그때마다 계속 끊어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가족이 엮이는 끊고 더 건강한 가정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불안과 근심은 내가 여전히 그 상태로 남고 싶은 게으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더 좋은 일이 발생할 거니까 그거를 딱 끊어버리세요. 정서적 근친상간의 피해자들은요, 언어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됐고, 왜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이렇게 계속 논리적인 사고들을 해나가면서 감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아마 계속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서적 근친상간의 피해자라고 느끼신다면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감정과 욕구를 더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그 욕구를 해소하는데 스스로 노력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유전으로 받은 역기능적인 것들을 끊을 수가 있고 또 나의 미래 세대에게 그것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이 길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엮이는 가정을 모두 다 끊어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